안녕하세요. 고익TV 이번에는 인시디어 대표 송종환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2080 벤처스 최성환 공동대표입니다. 최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교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저희 둘이서 그냥 하나 찍자고 해가지고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조금 가벼운 주제로 오픈이노베이션을 뭐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사실 저희 둘 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왔다 보니까 그럼 실리콘밸리의 이런 문화적인 차이, 어떻게 보면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그런 그 배경적인 이런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싶어서 저희 둘이서 좀 그 촬영을 시작했고요. 한번 뭐 최선 대표님도 이제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서로 그냥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입을 터는 시간 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저희는 알지 못했죠. 저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면 네, 저랑은 내 시기는 안 겹치니까. 저는 시기는 안 2014년에 귀국을 했다 보니까 저는 한참 전이었고. 네. 네. 사실 같은 때 있었으면은 사실 마주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끼리 마주치기가 굉장히 쉬운 동네예요. 사실 가는 곳이 다 뻔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일을 하는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곳 다 정해져 있어요. 네. 한식집 몇 군데 유명한 데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심지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실리콘밸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카페. 저도 이제 삼성에 있을 때 그 노스버스 스트리트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길에랑 몬테규 익스프레스를 딱 만나는 곳에 그 식당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일대에 사실 음식점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태국 음식점, 그 베트남 쌀국수집,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뭐 서브웨이, 딱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약간 여기 동네 직장인들이 싹 다 거기에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도시바 사람들, 뭐 옆에 있는 또 이제 바스트인가요? 네, BASF. 네, 그 바스프가 제 옆에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 뭐 이제 와 계시고. 대표님 그러면 사시는 곳도 사우스베이 쪽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때 지금 와이프죠. 사실 지금 와이프가 그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우리 버클리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저는 집을 이제 버클리 학생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심지어 이제 처음엔 룸메이트도 있었어요. 룸메이트도 있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클리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죠. 사실 실리콘밸리의 삶이 굉장히 무료해요. 사실 네, 특히 이 20대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살기에는 최악의 동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님 14년에 나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그 실리콘밸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이 에리어라고 해서 만입니다. 네, 만인데 이제 이 만의 제일 위쪽에 건너서 위쪽이 이제 버클리 쪽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뭐 구글 있고 삼성 그 이노베이션 센터 있고 뭐 대기업들이 이제 좀 큰 회사들, 왜냐 거기가 땅값이 싸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좀 위쪽에 있는 만 쪽에 있는데. 그죠. 근데 땅값이 싸다고 했는데 이제는 싼 곳이 아니죠. 이제는 쌌죠. 그 당시에 쌌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이제 구글 뭐 캠퍼스나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으로 많이 이사를 맞아요. 갔어요. 그 샌프란 땅값이 엄청 오르고, 저는 이제 샌프란에 살았었는데 너무 비쌌고 생활하기에도 너무 비쌌고 생각보다 거리도 너무 더러웠고 너무 추웠고. 근데 사우스베이는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샌프란보다. 사실 샌프란 이게 추웠어. 차로 1시간 거리인데 맞아요. 날씨가 달라요. 왜냐면 이게 만의 특성상 이 바다에 접해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쪽과 이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있는 이제 요 바닥까지만 내륙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쪽은 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오면은 재밌는 게 이 동네가 제가 살던 버클리 쪽은 에어컨이 없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히터만 있어요. 맞아. 근데 사우스베이로 내려가면은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우스베이에서 거주한 적은 없어서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 샌프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북극과 남극에서 바다가 모이는 그쪽이 이제 샌프란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닷물도 엄청 차고 그리고 그 플랑크톤도 많이 모이고 뭐 이래서 그 고래도 많고 그래서 파도도 많이 치고 서핑이 그래서 또 많이 유행하고 뭐 그런 곳이죠. 사실 거기가 유명한 데가 사우스베이에 산타크루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서핑로 유명한 동네인데. 그렇죠. 근데 산타크루즈 가면 이제 보드워크라고 하는 이제 유원지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 그 바닷가랑 그 유원지 끝.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그 인텔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SN 메신저를 많이 쓰던 때죠. 일을 하면서 MSN 메신저 켜놓고서 그 친구가 둘이서 드립 치면서 노는데, 그래서 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게 메노세는 어떤가? 예, 산호세라고 하는데 산호세의 별명이 메노세예요. 왜 메노세냐? 남자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인텔을 다녔는데, 인텔이 이제 본사는 거의 산타클라라에 있었는데, 그쵸. 이 친구는 이제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이제 인텔 이제 완전... J 오피스에 만든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 인텔도 정말 대기업이다 싶었던 거는, 진짜 글로벌 대기업이다 싶었던 게, 산호세 공항에서 세크라멘토 공항까지 하루에 2번씩 셔틀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셔틀 비행기가 있어요. 아침에 한 번, 크레이지네요.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다니냐면은 세크라멘토에서 오늘 점심 산호세에서 먹을까? 하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요. 근데 원래 차로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가 자기 픽업해다 가서 제 공항 가서 픽업해서 같이 점심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멘텔 친구 오셨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세크라멘토인데, 세크라멘토는 제가 이제 맨날 오크라멘토라고 놀렸죠. 오크들밖에 없다. 여기는 사냥터다. 여기 연애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곳이다. 남자밖에 없어서. 재밌네요. 어쨌든 대표님이 있는 시기가 있었고 2014년 그쯤 있었고, 저는 이제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붐이라고 하던 그때 2020년도 막 19년 그쵸? 18, 19, 20 이게 제일 화랑기였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그때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은 이제 있으셨을 때는 답은 보면은 밑에 쪽에 많이 사람들이 살았을 건데, 저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샌프란으로 가서 살면서 정말 나이트 생활도 장난 아니었고, 뭐 TGIF만 되면 음악 소리 때문에 사실 베이에리아 전체에서 놀 수 있는 곳이라고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시티밖에 없어요. 시티밖에.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은 그 샌프란시스코로 말하지 않잖아요. 더 시티, 더 도시, 도시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때도 놀 때는 다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모든 클럽이고 술집은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그 버클리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버클리에 살다 보니까 저는 좋았던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출근하려면은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요. 5시에 나와서 저는 이제 운동 가방 하나 챙겨가지고 차에 딱 타고, 그때부터 나오면은 그래도 그때 출발하면 제가 마운틴뷰까지 50분이면 끊어요. 그거 엄청 빨리 갔네요. 네, 50분이면 가요. 왜냐면 새벽 5시니까. 새벽 5시니까 정말 밟아야 네, 50분에 걸려서 이제 헬스장으로 가요. 그럼 미국은 24시간 헬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헬스장도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코스트코, 헬스장이 코스트코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만히 이제 러닝머신 막 50개씩 있고 수영장이 레인 8개짜리 막 수영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헬스장도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이 헬스장을 가서 거기서 운동 좀 하고 씻고 있다 보면은 우리 이제 삼성에 우리 상무님이 계셔요. 목욕탕에서 이제 나체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독일인 상무님이셨는데, 이제 여기 너도 운동하러 다니냐 해서 마주치고서 이제 잘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제 후딱 씻고 먼저 저는 가보겠다 하고 먼저 가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사갖고 출근하는 거죠. 이게 먹고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상무님이 뒤늦게 나타나세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제이크, 너 사는데 버클리라고 들었는데 나도 오크랜드에 산다.
근데 어차피 너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면은 우리 카풀 할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예 극구 싫다고 했어요. 불편하네. 너무 불편하죠. 왜냐면은 이 약간 뭐지 조지 클루니 닮은 되게 잘생긴 이제 되게 아저씨였는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멘스 출신에. 근데 이분을 제가 카풀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운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픽업을 가려면은 버클리에서 오클랜드 힐스라고 이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 부자 동네 언덕길 다 올라가서 이분을 픽업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워라벨이 중요했거든요. 아까 중요하죠. 아니 회사에 7시에 출근했는데 그러니까 7시에 출근해서는 저는 9 to 5인데 원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4시에는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시간 딱 채우면 퇴근해야 되는데 이분은 7시에 퇴근을 하죠. 그 시간도 안 맞고. 자기는 길 막힌 거 싫다고 7시에 퇴근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무님 때문에 제가 7시에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야근 수당 받고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시간을 더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할 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후 4시 이후에 제가 일할 거리가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 심사역에 사실 일이라는 게 거의 미팅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그때 약간 한국과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저녁 시간이 저녁 약속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에 있으면 저녁 약속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어디 분들하고 저녁을 먹는다는 걸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사람들하고도 회식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저녁을 먹는다. 그거 절대 없고 그냥 티타임? 낮에 이제 일하는 시간에 워킹 아워에 만나서 티타임 하거나 같이 점심 먹거나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게 실리콘밸리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칼퇴를 할 명분이 전 너무 확실했죠. 저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일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정말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막 붙이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미친 듯이 놀더라고요. 애들 정말 잘 놀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문화 중에 work hard, play hard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work-life 밸런스를 찾는 문화는 아닌데 이제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서 특히 창업자 애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시간 딱 나서 놀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놀고 막. 제 기억에도 특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금융권이라는 친구들은 밤 11시에 퇴근하는데 11시부터 달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법이 술집이 2시까지만 술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퇴근했는데 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미친 듯이 노는. 근데 재밌는 거는 1시부터 예를 들어 새벽 1시까지 술집에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그때쯤에 클럽을 가요. 그러면 이제 클럽은 2시부터는 술을 못 팔지만 클럽은 해요. 클럽은 운영을 하잖아요. 술 팔지 않고 클럽만 오픈하면 음료수는 주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애들이 노는 거야. 새벽 4시까지 놀고 집에 가고 이런 금융권이라는 친구들, 컨설팅하는 친구들 그렇게 그렇죠. 놀더라고요. 저는 다운타운에 살았었으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게 그 진짜 다운타운 바로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핫한 데 사셨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시끄러워서 음악 소리에 옆에서 그냥 쿵쿵거리고 있어요 밤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가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월, 화, 수, 목은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좋아요. 금, 토,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은 굉장히 조용하고 금, 토만 되면은 밤마다 이제 쿵짝쿵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회식을 하면은 의외로 회사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게 월요일 회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걸 공감을 해요. 월요일에 술 한잔 하고 나면 일주일 굉장히 빨리 가. 진짜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이제 회식을 굉장히 많이 잡는데 그리고 왜냐면 개인 약속이 없잖아요. 보통 한국에서도 월요일에 이제 개인 약속, 저녁 약속 안 잡다 보니까 회식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날은 당연히 약속 없지. 그럼 이날 회식할게가 되는 거고 금요일 회식을 하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 약속 시간인데 자기 불금 보내야 되는데 회사에 잡혀서 회식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사실 월요일에도 강남역 이런 데 나가면은 술집에 사람들 널려 있잖아요. 그럼 장사 너무 잘 되고. 근데 미국은 진짜 딱 월, 화, 수, 목 특히 일요일 저녁부터는 그냥 상권이 다 죽는 것 같아요. 저녁 상권은 다 그냥 죽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외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그 젊은 사람들만 외식을 하지 사실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서 밥을 먹는 문화다 보니까 네, 약간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월화수목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버클리라는 그 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게 좋았던 게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냥 저 이제 퇴근하면은 동생들한테 연락 와요. 형 퇴근했어요? 오빠 퇴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또 학교 근처 술집 가서 같이 술 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사니까 제가 이제 살만했던 것 같고 이제는 만약에 제가 지금 결혼한 상태고 이제 애가 이제 생길 거니까 애가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일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 MBA 하면서 이제 왔던 형들, 가족들을 데리고 온 형들이 많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애들이 이제 어쨌든 막 새로운 환경이고 한국에서 친구들인데 떠나기 싫고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왔는데 이따가 보니까 다시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좋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그 부모님들도 이제 그 현지 생활이 그러니까 삶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돌아가기 싫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싱글들은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다운타운이 아니면 솔직히 약간 실리콘밸리 쪽이나 뭐 버클리 위쪽이나는 약간 좀 심심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들 특성이 결국은 되게 약간 사람들이 그 끼리끼리 모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없던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한인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니면 사실 그게 그 우리 반려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은 강남역이나 이런 압구정이라던가 이런 그 번화가를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헌팅 포차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문화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취미로도 겹칠 수도 없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사는 곳들, 사는 동네 이런 게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만나기 쉬운데 사실 이쪽은 다 자동차 문화잖아요. 그렇죠.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어딘가 쇼핑몰을 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알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 문화를 보면은 제가 사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미국 애들 만나면은 이게 저희 진짜 생시 초면인데 그냥 바로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냐 물어보고 너 오늘은 뭐 오늘 기분이 어떠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약간 상상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웃으면서 인사하게 나한테 작업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서구 문화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편하게 말 걸기 굉장히 좋은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 이거에 굉장히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처음 가면 이 사람들이 이걸 적응을 못하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저는 한국 커뮤니티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부터 목표로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MBA 시작하는 첫날부터 네트워킹 이벤트를 3개에서 5개씩 다녔거든요. 하루 정말 킬린도 보면 그 시간이 비어 있는 걸 참지를 못했어요. 영어로 표현을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소셜 애니멀이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네트워킹을 한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만 가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같이 MBA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현지에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좀 편하게 왔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맨날 헤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갈 때는 막 7개씩도 갔고요. 하루에 7개씩.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만나던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한 달 만에 그 더 벌트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메인 스트리트 중에 약간 좀 오래된 그
유명한 그 스트리트가 있는데 올버즈 그 스토어 있고 한 그곳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 막 올드 팩토리들이 있고 한 걸 약간 레노베이션을 해서 그 요즘에는 좀 그 이쁜 거리로 난 곳들이 있어요. 그 배터리 스트리트에서 가까워 그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벌트라는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한 달 만에 인턴십을 구했어요. 물론 무급이었죠. 제가 그 전에 일본에서 스타트업 엑시트에 공헌을 했고 이런 건 현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현지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나 최성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는 먹혔을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는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알게 뭐야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계에서 유명 대학 나왔고 똑똑한 애들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내가 뭐 다른 나라에서 뭘 했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엑셀러레이터나 VC로 가야겠다 해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무급 인턴으로 시작을 왜냐면 돈도 받았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학생이고 학생이 나중에 그 학교 끝날 때 뭐 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그 활동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못 하잖아요.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급으로. 원래 PT가 나와야 돼. 네 맞아요.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해서 여기에서 또 그 어쨌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은 그 현지의 네트워크가 발이 넓은 친구들이고 이제 좋은 퀄리티의 네트워크를 가진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더 발을 넓히게 됐고 그리고 마인더 브릿지에서 이제 일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실리콘밸리에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특히 미국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맨날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문제다 하는데 사실 미국만큼 학연 지연 혈연이 심각한 데가 없어요. 사실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잖아요. 전부 다 소개예요. 그리고 수시 채용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같이 공채하는 데가 미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공채하는 곳은 컨설팅 회사밖에 없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대학교들 졸업할 때 가가지고 리크루팅 하려고. 그때가 공채예요. 그 외에는 공채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다 인맥을 통해서 그게 특히 내부자 추천만큼 그 효과적인 건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 되게 성행할 수 있는 걸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 보면은 굉장히 사실 이렇게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친해지기도 쉽고 말 걸기도 되게 쉽고 그럼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뭐 뼈저리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소개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오픈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 자체가 실리콘밸리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도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거 아닐까. 맞습니다. 저는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인드셋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제 한국의 대기업분들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들도 가면 이게 한 2년, 뭐 3년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회사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대기업, 뭐 현대다, 뭐 삼성이다 이렇게 해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대기업이다 뭐다고 해서 이게 잘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중국만 관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미국도 관시가 있어요. 다 갖고 모든 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그 현지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일본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처음에 가서 막 네트워킹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머리 깨지고 부딪히고 해야 이게 나만의 커넥션이 생기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있다 보면 그냥 같이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히려 혼자 간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행사들 가는 거를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챙겨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냥 친해지고 여기서 모두랑 친해지고 여기서 모두랑 명함 교환하겠다 이 각오로 그냥 가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저는 그러고 있어요. 어디 스타트업 행사에 따면 저는 그냥 혼자 가요. 굳이 저희 만약에 이제 제 부대표가 갇혀간다. 부대표한테 야 너 알아서 따로 해. 그래서 각계 역할을 하지. 굳이 거기서 둘이 뭉쳐 다니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못 하는데 사실 그거를 약간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 혼자서 여기다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거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곳이잖아요. 실리콘밸리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큰 차이점을 어떤 곳에서 좀 많이 느끼셨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오피노베이션만 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프로핏 센터에서 돈 벌면서 돈 벌면 실제 그런 실무한 거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했다 보니까 많지 않은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그러면은 이 뭐 애티튜드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갑과 을 관계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구처럼 하고, 특히 미팅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업체도 미팅하면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되게 발표도 하고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어디 미팅해가지고 PPT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발표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다들 저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미팅하면은 굉장히 프리해요. 굉장히 이제 칠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이겁니다. 딱 띄워놓고서, 근데 뭐가 결정적인 차이냐? 저도 이제 듣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제 위에 상사 형님들이 좀 있었는데 이 형님들한테 배운 게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줘. 상대방이 이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으면 awesome 말하면서 박수도 잘 쳐주고 리액션도 이제 막 쳐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신나서 발표를 더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적이 흐르잖아요. 누군가 발표하고 있으면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리고 질문 있냐 그러면 질문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들 안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궁금한 게 없으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다른 피칭 이런 면보다는 다른 걸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에선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이게 왜 이게 전화가 싫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요. 왜냐? 내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는 전화를 안 해요. 사람들한테. 정말 급한 거 아니면. 네, 메일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급한 거면 왓츠앱, 그러니까 문자, 아니면 카카오, 현지에서 카카오 같은 왓츠앱을 하거나 이 정도 퍼스널리, 그죠? 예, 급한 거면 정말 위험할 때 정말 급한 거 있을 때 전화. 예, 인데 이게 왜 그런지 저는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 가족과의 시간, 나만의 시간, 이런 시간의 퀄리티에 대한 걸 내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0% 리모트 워크다 보니까 전 미팅이 엄청 많아요. 온라인 미팅이 많고 전화로 오면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화가 너무 와서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이걸 따질 수는 없으니까. 네, 약간 한국에서는 특징이 메일을 보낸 다음에 메일을 확인을 했냐고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문화나 방법이 그렇게 된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나 아니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메시지, 이메일이 그 시간을 존중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런 걸까요? 한국은 내가 급한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 네, 그래서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한데 약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동 시간에 대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한 사람이고 그 외에 대해서 막 이제 급하게 뭐 일 처리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인 특성이 좀 급한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 빨리 쳐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일본에 있을 때는 이제 저도 일본의 대기업들과의 일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도 전화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메일 보내고 나서 뭐 바로 전화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시간 지나고 확인해 보셨어요? 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가? 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약간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오버버너츠에 일했을 때 제 이제 친한 전무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었어요. 그 말했다 그래서 들은 거 아니고 들었다 해서 그 이해한 거 아니고 이해했다 그래서 수긍한 거 아니다. 오히려 저한테 계속 강조를 하시던 게 메일 보내고 메일 받았는지 전화해서 확인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답장까지 확 받아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죠. 루드한 네. 예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일을 잘하는 사람의 약간 척도가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전화한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메일은 사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메일을 쓸 일은 많이 없고 저는 이제 카톡을 많이 하죠. 카톡을 쓱 던져놓고 혹시 이제 편하실 때 연락 한번 주세요 하면은 용건은 다 정리해서 보내놓고 그다음에 뭐 전화를 하시면 그때 받으면 되고 그냥 문자 답장을 하시면은 저는 그냥 문자 답장 해드리면 되고 그쪽이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도 바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저도 불만인 부분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럼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런 용건 때문에 전화했었습니다. 언제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편할 때 연락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만 하고서 아무 용건 안 남겨요.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리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내가 리턴 콜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리턴 콜을 하기 전에 내가 뭐 준비해서 알려줘야 될 게 있는 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용건을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칼린더 블러킹을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메일을 또 많이 저희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이메일 플랫폼 이 캘린더도 다 이제 연동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 그걸 쓰잖아요.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구글이든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지메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쓰니까 구글 캘린더 연동이 되니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그 캘린더를 이 사람의 시간을 블로킹을 해둬야 이 사람 이게 이제 서로 그건 거죠. 암묵의 룰. 내가 너 시간 부킹했어? 네, 그러니까 이때는 너 나한테 시간을 써야 돼라는 그걸 이제 해주는데 한국은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캘린더에 뭘 적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도 해소를 해주는 거죠. 직접 해줌으로써.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캘린더 다 쓰고 다들 구글 캘린더 쓰고 있고 아니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딴 거 쓸 거고. 애플도 애플 캘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서로 다 연동되게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한국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특히 많은 케이스가 인도인, 중국. 그렇죠. 아시아인들이 많죠. 네, 이분들의 발음이 상당히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메일을 쓰는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것도 없지는 않겠죠. 네, 전화로 통화했는데 뭔 내용인지 사실 이해 하나도 안 됐고 그럴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실리콘밸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아해서 어쨌든 스터디도 해보고 하면 어쨌든 골드러시 때부터 그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인 동네고 이 외국인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포용을 하고 다양성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욕 갔을 땐 너무 안 좋았었어요. 왜냐? 어쨌든 아시아인이고 영어를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다가 저희가 버벅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다가 버벅대니까 막 약간 화내는 듯이 쏘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뉴욕, 미국 이 새끼들 안 되겠네라는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가고 나서 생각이 아예 바뀌었어요. 이게 또 서부와 동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석사를 이제 브라운에서 했다 보니까 보스턴을 자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이게 한 6년을 살다가 5, 6년을 살다가 보스턴 동부를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게 보스턴 쪽에서 이제 제가 운전도 하고 돌아다니고 해보니까 와 사람들이 거칠어요. 네, 운전도 되게 거칠게 하고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굉장히 얌전하고 잘하는데 그렇죠. 운전도 굉장히 거칠고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시 설계 자체가 캘리포니아는 다 계획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둑판처럼 돼 있고 널찍이 넓고 한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개척 시대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개척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이미 사람들 털을 잡았던 때니까 길 구조가 다 마차에 맞춰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도시 지도를 보면은 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 맞아. 이 도로가 이거 내비게이션 찍어도 헷갈려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건지. 일방통행도 많고. 이러니까 성격이 더러워지겠구나. 그리고 인종차별도 좀 심한 편이고 그 보스턴 쪽만 가도 보스턴도 그래요? 네, 그리고 말투도 거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하버드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하버드, MIT 있는 그 캠퍼스 쪽만 그쵸, 사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고 보스턴에 이제 조금만 나가도 이제 조금 이제 거친 사람들 만나면은 인종차별도 좀 심하게 하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아시안이 사실 이제 마이너리티라고 못 하잖아요. 그쵸. 오히려 메조리티죠. 메조리티예요. 특히 실리콘밸리 쪽은. 저 실리콘밸리 쪽은 사실 중국인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인도인, 중국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계가 한 5%는 될 것 같고 저희 학교도 사실상 그 중국계가 워낙 많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에 대한 다름이 한국과는 크고 저는 반대로 거기에서 배울 것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고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들을 이해를 하고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수다를 떠니까 재밌어가지고 하다는데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일반적인 한국인은 절대 모를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옆에 오클랜드라는 흑인 도시 있고 이런 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다음에 다뤄보면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현지 생활, 실리콘밸리 현지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고이프 TV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댓글이든 아니면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또 여기 집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